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인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뭐랄까,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자란 미국 시애틀 근교는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배웠죠. 주말이면 친구들과 하이킹을 가거나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기는 것. 그게 제가 알던 대학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미국 동부의 한 대학교에는 유독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마치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도서관에 나타나 밤늦도록 자리를 지키고 주말에도 스터디 그룹이다, 대외활동이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심지어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 샌드위치를 먹으며 책을 보는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인생의 즐거움은 다 어디로 간 거지? 혹시 한국에서는 저렇게 살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건가? 저는 그들의 치열함이 때로는 숨 막히고 어쩌면 조금은 비인간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제 룸메이트였던 지윤이는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이었죠. 그녀의 하루는 마치 잘 짜인 알고리즘처럼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공부와 자기 개발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끔 그녀가 책상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볼 때 그 작은 어깨 위에 얼마나 많은 짐이 올려져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선뜻 말을 걸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런 그녀를 보며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젊은이들을 저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걸까? 저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과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혹시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라는 게 없는 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22살 대학생 클로이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사고와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자란 저는 솔직히 한국 학생들의 지나친 학구열과 경쟁적인 문화에 대해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성실함과 뛰어난 학업 능력은 인정하지만 때로는 너무 개인의 성공만을 위해 달리는 것은 아닐까? 저렇게 빡빡하게 살면 정작 중요한 인간적인 가치들을 놓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죠. 어쩌면 그것은 제가 경험했던 미국 대학의 자유분방함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룸메이트 지윤이와 함께 생활하고 그녀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의 사람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저의 이러한 편견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인들의 뜨거운 교육열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 노력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따뜻한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발견하며 깊은 감동을 받은 여정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저처럼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을 바꾼 한국에서의 놀랍고도 가슴 벅찬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윤이와의 첫 만남은 신입생 기숙사 배정 첫날이었습니다. 밝고 상냥하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그녀의 첫인상은 꽤 좋았죠.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요란한 알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제 옆 침대의 지윤이는 이미 책상에 앉아 두꺼운 전공 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윤, 벌써 일어났어?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제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클로이, 좋은 아침. 오늘 아침 7시부터 스터디 그룹 모임이 있어서 좀 일찍 일어났어. 너도 같이 갈래?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 스터디라니. 그것도 주말 아침에.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주말 아침은 늦잠과 브런치를 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지윤이의 살인적인 스케줄에 매일같이 놀라야 했습니다. 그녀는 수업이 끝나면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또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토플 학원, 한국어 글쓰기 특강, 봉사활동, 각종 공모전 준비까지 그녀의 스케줄표는 마치 빽빽한 암호문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식사 시간에도 단어장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전공 관련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강의 시간에 꾸벅꾸벅 졸았는데 지윤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교수님의 모든 말씀을 형광펜까지 동원해가며 필기하고 있더라고요. 정말이지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한편에는 귀여운 케이팝 아이돌 굿즈가 놓여 있었는데 저렇게 바쁜 와중에 저런 취미를 즐길 시간은 있을까 의아했죠. 가끔 그녀가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볼 때면
저 완벽해 보이는 K로봇에게도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어 지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지윤, 너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야? 가끔은 좀 쉬엄쉬엄 해도 괜찮잖아. 미국 대학 생활은 좀 더 자유롭고 즐기는 분위기인데 파티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말이야. 너는 혹시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 그러자 지윤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클로이, 나도 가끔은 쉬고 싶고 놀고 싶지. 하지만 나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시는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 내가 이곳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전부 부모님의 헌신 덕분이거든. 스트레스는 글쎄 가끔 좋아하는 케이팝 음악 크게 틀어놓고 혼자 춤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너랑 이야기하는 것도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법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꿈에 대한 간절함과 부모님에 대한 깊은 감사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소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녀의 치열함 뒤에 숨겨진 무게감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행복도 중요한 거 아닐까? 저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여야만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죠. 어쩌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말한 K-팝 댄스는 또 어떤 모습일지 살짝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저희는 국제관계학개론 수업에서 같은 조가 되어 팀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모델 비교 연구. 저는 솔직히 조금 걱정했습니다. 지윤이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친구와 함께라면 제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될까 봐서였죠. 안나 다를까 지윤이는 첫 모임부터 엄청난 양의 자료 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역할 분담, 그리고 주 단위 진행 계획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왔습니다. 다른 조원들은 그녀의 준비성에 혀를 내둘렀지만 저는 속으로 역시 K로봇은 다르구나. 이번 학기 학점은 따놓은 당상이지만 과정은 험난하겠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조에는 저와 지윤이 외에 쾌활하지만 다소 덜렁대는 미국인 친구 마이크와 조용하고 성실한 중국인 유학생 리웨이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지윤이는 정말이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자료 수집, 인터뷰 섭외, 발표, 자료 제작까지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가끔은 그녀의 완벽주의와 끊임없는 요구 때문에 다른 조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맡은 부분의 자료 분석이 조금 미흡했는데 지윤이는 공개적으로 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기분이 상했지만 그녀의 지적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빡빡하고 개인주의적인 거 아니야? 팀워크라는 건 눈꽃만큼도 없는 건가? 미국에서는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데 속으로 불만을 삼켰습니다. 마이크는 지윤이의 그런 모습에 지윤, 너 너무 빡세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좀 쉬엄쉬엄 하자라며 농담을 건넸지만 지윤이는 단호하게 시간 없어. 마이크, 제대로 할 거 아니면 빠져. 라고 대답해서 분위기가 싸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리웨이가 갑자기 건강 문제로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망연자실했습니다. 당장 발표가 코앞인데 그 친구가 맡았던 중요한 부분을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때 지윤이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리웨이가 남기고 간 자료들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마이크에게도 각자의 역할을 다시 분담해주며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놀라운 집중력과 책임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단순히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달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팀 전체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표 전날 밤, 저희는 지윤이의 기숙사방에 모여 마지막까지 발표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지윤이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저희를 격려하며 한국에서 가져온 달콤한 유자차와 꿀 약과를 챙겨주었고 저희는 마치 한 팀의 운동선수들처럼 끈끈한 동료애를 느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딱딱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그 엄청난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팀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저는 곧이어 개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학업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설상가상으로 남자친구와도 크게 다투고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애틀에 계신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저를 덮쳐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지? 그냥 다 포기하고 시애틀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시애틀에 비 오는 날 풍경이 유난히 그리웠고 어릴 적 할머니가 구워주시던 따뜻한 애플파이 냄새 그리고 가족들의 따뜻한 품이 절실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로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제 룸메이트 지훈이었습니다. 평소 저와는 생활 패턴도 다르고 그다지 많은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던 그녀였기에 저는 정말 의외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또다시 침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고 있는데 지훈이가 조용히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로이, 많이 힘들지? 내가 뭐라도 좀 도와줄까? 이야기 들어줄까? 저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지훈이는 밤늦도록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제 하소연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제 마음에 공감해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 책상 위에는 지훈이가 밤새 끓인 듯한 따끈한 김치죽 한 그릇과 함께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죽에서는 고소하면서도 매콤한 냄새가 솔솔 풍겨나왔고 그 온기가 방 안가득 커지는 듯했습니다. 죽 위에는 잘게 썬 김과 깨소금이 정갈하게 뿌려져 있었죠. 쪽지에는 서툰 영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클로이, 이거 먹고 힘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리고 김치죽은 원래 슬플 때 먹으면 더 맛있는 거래. 이건 우리 할머니 비밀 레시피. 아, 그리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이야. 어제 내가 못 먹고 남긴 거 봤거든. 저는 김치죽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다시 한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 부드럽게 넘어가는 죽의 온기가 제 차가운 속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감기에 걸렸을 때 엄마가 끓여주시던 치킨 수프처럼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따뜻하게 제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지훈이의 그 숨막힐 듯한 치열함 뒤에는 이렇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진심, 어린 공감, 능력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일까요?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을 넘어선 마치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깊은 유대감. 저는 그날 지훈이가 끓여준 김치죽 한 그릇에서 K로봇의 반전 매력, 아니 한국인의 진짜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녀가 건네준 초콜릿은 또 어찌나 달콤했던지요. 어쩌면 그녀의 마음은 이 김치죽보다 더 깊고 따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되자 지훈이는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클로이, 이번 방학에 한국에 한번 와보지 않을래? 내가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우리 가족들한테 너 소개도 시켜주고 싶어.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는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에 대한 답도 어쩌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지훈이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따뜻함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호기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의 부모님께서 저희를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평범하고 소박한 인상이었지만 딸을 향한 깊은 애정과 저를 향한 따뜻한 환대가 느껴졌습니다. 지훈이의 집은 서울 근교의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저는 지훈이가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개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이의 부모님은 평생을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어렵게 지훈이와 남동생을 키워오셨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자식들만큼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해서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이지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하셨다고요. 지훈이의 방 한쪽 벽에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수많은 상장과 트로피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모님의 피와 땀, 그리고 지훈이 자신의 치열한 노력의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의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클로이, 우리 지훈이가 가끔은 너무 공부만 하는 것 같아서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친구들처럼 예쁜 옷도 사입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을 텐데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그댈 곳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려. 지훈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자기 앞가림 잘하고 또 나중에 자기 자식들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부부의 유일한 바람이에요. 어머니의 말씀 속에는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 부모님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뜨거운 교육열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 욕심 때문만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간절한 염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왜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녀의 어깨에 놓인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께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달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지훈이는 저를 한국의 다양한 자기 개발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바로 스터디 카페였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고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그곳은 도서관보다 더 조용하고 쾌적한 분위기였습니다. 칸막이가 쳐진 1인용 좌석부터 여러 명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스터디룸까지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 놀라운 집중력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두꺼운 전공 서적을 파고들고 있었고 어떤 직장인은 퇴근 후 외국어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노트북으로 코딩을 하거나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와 함께 스터디룸에서 한국 역사에 대한 토론 스터디에 참여해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에게 배우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뜨거운 토론 열기에 조금 압도당하기도 했지만 점차 저도 그 분위기에 익숙해져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지훈이를 따라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외국어 회화 모임에도 나가보았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교류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토록 자기 개발에 열정적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지훈이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욕구가 강한 사회이기도 해. 어쩌면 우리는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지도 몰라.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거지.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 더 힘이 나잖아. 처음에는 숨막히는 경쟁 사회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이 이제는 뜨거운 열정의 용광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라는 그림자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서로 격려하고 배우는 공동체, 문화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가진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속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빠른 속도 속에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열망 말입니다. 지훈이는 그 와중에도 틈틈이 K-팝 안무 영상을 보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여행 막바지에 예상치 못한 작은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서울 근교의 북한산으로 당일치기 등산을 갔다가 갑자기 엄청난 폭우와 함께 천둥번개를 만난 것입니다. 순식간에 등산로는 흙탕물로 변했고 저희는 꼼짝없이 낯선 산속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거의 다 닳아서 통신도 불안정했고 가진 것이라고는 물 한 병과 작은 초콜릿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는데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저와는 달리 지훈이는 침착하게 주변 지형을 살피고 다른 등산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지훈이의 도움 요청에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응해주었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다른 등산객 그룹이 저희를 발견하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여분의 비옷과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안전한 대피소까지 동행해 주었죠. 대피소 안에는 저희처럼 갑작스러운 비로 발이 묶인 다른 등산객들도 여럿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담요를 덮어주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심지어 한 중년 남성분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산악구조대에 연락하여 저희의 상황을 알리고
하산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문의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적이고 조직적인 도움에 또다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들조차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그 중년 남성분께 물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처음 본 외국인인데 왜 이렇게까지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은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뭐려. 한국에서는 다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려. 특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그렇죠. 산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저희도 예전에 등산 갔다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른 분들께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의 말 속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따뜻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사회 저변에 흐르는 강력한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성공과 경쟁을 중시하는 미국 사회와는 분명 다른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는 그들의 문화.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놀라운 선진 문화였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정의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절을 넘어 사회 전체를 묶어주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침착함과 서로를 돕는 모습은 제가 앞으로 겪게 될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의 예고편과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저에게 진짜 한국의 정을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며 주말을 이용해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KTX를 타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의 번잡함과는 완전히 다른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낮은 돌담과 흙길, 그리고 집집마다 마당에 심어진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정겨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지훈이의 할머니께서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친손녀를 맞이하듯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작고 거친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댁은 오래된 한옥이었는데 마루에 앉으니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왔고 창호 너머로는 푸른 논밭과 멀리 보이는 산자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녁에는 할머니께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푸짐한 시골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텃밭에서 가꾼 싱싱한 채소들로 만든 나물 반찬, 구수한 된장찌개, 직접 담그신 김치, 그리고 가마솥에서 갓 지은 따끈한 밥 한 그릇.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음식보다 더 맛있고 정성이 느껴지는 그야말로 할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 사용이 아직 서툴러서 음식을 자꾸 흘리곤 했는데 한 번은 김치를 집으려다 그만 밥그릇 옆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제 모습에 할머니께서는 괜찮다며 웃으시고는 당신의 젓가락으로 제 밥그릇 위에 김치 한 조각을 더 얹어주셨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죠. 저녁 식사 후 저희는 할머니와 함께 마루에 둘러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지훈이의 코흘리게 시절 이야기들을 구수한 사투리로 들려주셨고 저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떠나려는 제 손에 할머니께서는 직접 말린 고춧가루와 참기름 그리고 손수 드신 작은 꽃무늬 손수건까지 한나름 안겨주셨습니다. 아가, 이거 별거 아니지만 서울 가서 지훈이랑 맛있게 나눠 먹고 힘들 때 이 할미 생각 한 번씩 하그레이. 그리고 이 손수건은 내 눈물 닦을 때 쓰지 말고 기뻐서 웃을 때 쓰렴. 할머니의 주름진 손과 따뜻한 눈빛에서 저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계산도 조건도 없는 그저 사람에 대한 순수한 애정과 배려였습니다. 시애틀에 계신 저희 할머니와는 또 다른 하지만 그만큼이나 따뜻하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소중히 받아들며 이 따뜻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손수건 하나가 제가 한국에서 느낀 모든 감동을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끼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자신의 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추석은 한국의 추수감사절 같은 날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며 풍요로움을 나누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훈이의 큰 집에는 정말 많은 친척분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외국인인 저 때문에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기도 했지만 지훈이의 부모님과 할머니께서
저를 살뜰히 챙겨주신 덕분에 금세 그들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어머니와 고모님들을 도와 난생 처음 송편이라는 것을 빚어보았습니다. 쌀가루 반죽을 동글납작하게 만들어 그 안에 깨나 콩, 밤 같은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예쁘게 빚는 것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송편은 모양도 제각각이고 옆구리가 터지기 일쑤였죠. 하지만 지훈이의 가족들은 제 서툰 솜씨를 보며 웃으시고는 괜찮아, 클로이, 처음인데 이 정도면 아주 잘하는 거야. 송편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 낳는다는데 클로이는 아들 낳으려나 보다 하시며 농담을 건네셨습니다. 송편 반죽을 손으로 뭉치며 지훈이 엄마가 웃으시더니 클로이, 너도 이제 우리 가족 같네라고 하셨는데 그 말에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낯설면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배려와 유머 덕분에 저는 어색함을 잊고 즐겁게 송편을 빚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차례상에 올렸던 풍성한 음식들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과 나물들 정말이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특히 둥근 보름달 아래에서 가족들이 서로 덕담을 나누고 아이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뛰어노는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따뜻함과 소중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시애틀에 계신 제 가족들이 너무나 그리워져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클로이, 울지 마. 내가 있어서 우리도 더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거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라고 말해주었을 때 저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명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을 확인하고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정은 혈연을 넘어 저 같은 이방인에게까지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사실 나도 명절 때마다 조금 외로울 때가 있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가족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라며 살짝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숨겨진 마음을 엿본 것 같아 저희 사이는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지훈이는 저를 데리고 서울의 고궁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복궁은 한복을 입고 가면 무료 입장이라는 말에 저희는 한복 대여점에 들러 예쁜 한복을 골라 입었습니다. 제가 고른 것은 은은한 분홍색 치마에 연두색 저고리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서 거울을 보며 한참을 감탄했습니다. 지훈이는 저보다 더 신이 나서 제 사진을 연신 찍어주었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경복궁에 들어서니 마치 K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궁궐의 모습에 넋을 잃고 구경하는데 아뿔싸 제가 그만 긴 한복 치맛자락을 밟고 그만 우스꽝스럽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에게 쏠렸고 저는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저를 보고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몇 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셨고 지훈이는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클로이, 너 완전 몸개그 제대로 한다. 한복이 너무 예뻐서 땅도 너한테 반했나 봐. 그녀의 유쾌한 농담에 저도 긴장이 풀리며 함께 웃었습니다. 저희는 궁궐 안에서 우연히 지훈이의 다른 한국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인 저를 스스럼없이 반겨주었고 저희는 함께 궁궐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사진도 찍고 심지어 마당에서 전통 놀이인 투호 던지기까지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한복이었지만 어느새 저는 한복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마침 궁궐 한편에서는 판소리 공연이 열리고 있었는데 구성진 가락과 애절한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가 결코 박물관 속에 갇힌 유물이 아니라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도 사랑받고 일상 속에서 즐겁게 향유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닐었던 그날의 경험은 제게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매력과 함께 작은 실수마저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유쾌한 추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날에는 세배도 하고 떡국도 먹어보자. 그리고 단오에는 창포물에 머리도 감고 그네도 뛰고 라며 한국의 다른 명절과 풍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는데 저는 벌써부터 다음 한국 방문이 기다려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저는 지훈이와 함께 단둘이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느꼈던 한국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그녀를 보며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치열함과 따뜻함을 모두 존경하게 되었다고요. 제 이야기를 듣던 지훈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클로이, 사실 나도 가끔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완벽하고 강해 보이기만 했던 그녀에게서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치열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 가끔은 그 모든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아. 밤새 공부하다가 책상에 엎드려 혼자 운 적도 많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되묻곤 해. 특히 미국에 와서는 더 그랬어. 언어 장벽도 있고 문화도 다르고 가끔은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사실 나 어릴 때 꿈은 패션 디자이너였어.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바라셨고 나도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지만 가끔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그동안 그녀를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바라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감정 없는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아파하는 저와 똑같은 22살의 청춘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니까. 그리고 너처럼 나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어쩌면 미국에서의 이 경험이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는 그날 밤 서로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나누며 눈물 흘리고 또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고백을 통해 한국 젊은이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와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우정은 제게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미국에서의 새로운 도전,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도 그녀에게서 받은 용기 덕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며칠 전, 저는 지훈이와 함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지역 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지훈이는 괜찮아, 클로이. 김치는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라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수많은 아주머니, 아저씨, 그리고 젊은 학생들이 모여 거대한 김장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와 빨갛게 버무려진 김칫소.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훈이의 안내에 따라 저도 고무장갑을 끼고 어설픈 솜씨로 김칫소를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김칫소를 옷에 다 묻히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들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금세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김치를 버무리는 동안 저희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처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장이 끝난 후에는 다 같이 둘러앉아 갓 담근 김치에 따끈한 수육을 곁들여 먹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김치는 정말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시원하고 아삭아삭한 식감까지 손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날씨였지만 함께 김치를 버무리며 다 같이 웃었던 그 순간의 따뜻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김장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의 정문화가 단순히 개인적인 친절을 넘어 이렇게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묶고 함께 나누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내어놓고 함께 땀 흘리며 그 결과물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모습. 그것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자선 활동보다 더 진실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제가 가진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한국을 떠나 미국에 돌아가서도 이 정의 가치를 전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찾은 가장 큰 깨달음이자 제 삶의 방향을 바꾼 소중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과 약간의 편견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그 끝에서 저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값진 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력, 서로를 향한 조건 없는 따뜻한 배려와 연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깊고도 아름다운 정치인 문화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인들을 이해하기 힘든 로봇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과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며 그들의 치열한 노력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한 숭고한 헌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도 분명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경쟁의 그늘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인들은 그들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공동체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깊은 정의 힘으로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가치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받은 이 따뜻한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세상의 편견을 허물고 서로 다른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한국,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진정한 성장의 의미를 가르쳐준 고마운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모든 따뜻한 인연들, 특히 제게 정의 의미를 일깨워준 지훈이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할머니께서 주신 그 작은 꽃무늬 손수건은 평생 제 마음속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손수건을 볼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의 따뜻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기억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